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7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타이완 해협의 긴장을 촉발하는 중국 측의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타이완을 놓고 펼치는 신경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지 않는 중국,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립이 이어지며 양국의 분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타이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중국과 타이완의 첨예한 대립의 역사와 얽히고 설킨 중국, 미국, 타이완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지금 말이죠. 중국과 타이완 양안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전투기가 타이완 방공 식별 구역에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고요. 두 정상들의 발언들도 거침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과 타이완의 현 사태와 또 국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교수님, 심혁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진호 교수님은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타이완에서 꽤 오래 거주를 또 하셨어요. 지금 이 양국 간의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좋으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말하기 좋지만 그 서로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전 대만, 홍콩, 중국, 마카오 해서 이런 중국말로 또한 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주를 계속했다 쉬었다 해서 한 30여 년 살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심혁주 교수님. 뭐 타이완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가 없죠. 자주 뵈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타이완 이 두 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두 분께 얘기를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저도 설렙니다. 네,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의 대규모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완 해협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일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이런 대규모 작전을 벌인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 군사적 긴장감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제가 97년부터 2005년까지 공부하고 생활했었는데 그때도 종종 크고 작은 이런 그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은 크고 작게 있었어요. 타이완에서 그 생활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크고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매번 오는 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느 때 오냐면 이제 국경절 때 엄포와 이 무력 시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에서 정권 교체할 때 예컨대 이제 국민당과 민진당이 정권 교체로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또 중국에서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도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온다 해도 뭐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긴장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군용기나 비행기가 그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위력적인 것을 구사하진 않지만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그 주기적인 행위만으로도 아주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타이완에 그 중국에서 날려보내는 그 비행기가 그 타이완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대략 10대가 안 되는 게 날라왔고요. 20년도에는 한 380대에서 400대 사이. 근데 이제 21년도에는 500대가 넘는 600대가 왔으니까 규모와 숫자 면에서는 좀 상당히 예외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은 그 날라왔던 군용기나 비행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그 현상이 그 각종 중국에서 날릴 수 있는 비행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감지 안 되는 것도 있고 감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비행기의 용도를 실험하는 것이 아닌 것이냐 하는 설도 있을 정도로 날라왔기 때문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국경절이라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1949년에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날을 국경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타이완의 경우는 국보 손중산이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 해 남경에서 중화민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쌍십절을 타이완의 국경절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의미는 뭐냐면 손문이라는 손중산 선생의 삼민주의, 민권, 민족, 민생이라는 의미에서 뭘 얘기하냐면 중화민족의 대단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무력 시위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아디즈라고 우리가 많이 써요. 그쪽 우린 카디즈라고 하지만 이 대만이라고도 하고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그 해협이 있어요. 타이완 스트레이트라는 해협이 복건성 하문에서 대만 본섬, 타이완 본섬인데 그럼 그 중간 경계를 우리가 중간 경계선으로 잡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문이란 시아문 바로 앞에 4km의 대만의 또 섬이 있어요. 금문도가 있어요. 금문도 전투가 있죠. 그런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방공식별기역 그 지역은 중간 지역으로 잡기 때문에 대만 해협의 중간 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지역 공해를 지나서 그 지역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타이완 민진당이 집권한 시기에 그 국방장관이죠. 거기 얘기로 이건 최근 40년간의 가장 큰 위협이다. 그래서 이 위협에 대해서 과거는 정보 획득이나 혹은 이제 휴민트 파견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굳이 넘어와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이 양안 관계에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은 실제로 폭격을 하러 온 건 아니겠지만 아니겠죠. 일부 그 지역에서는 중국 항공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작전에 레이더 반경을 벗어날 수 있나를 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예측은 그 미국에 대한 그 압박을 타이완을 통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너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돈도 무지하게 지금 들여서 가고 있죠. 타이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미국에도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타이완이 그 차이잉원 정권 2016년도에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으로 당선된 뒤에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우월하게 그리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그 타이완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조약들 제정이 발의가 됐고 승인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조 바이든 이 정부 때는 그 타이완에게 무기 수출을 하고 무기를 계속 팔고 있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내년에 무기 관련해서 17조 이상이 이제 책정된 걸로 돼 있고요. 타이완 자체 내에서도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한광 37조 훈련이죠. 그 육해공군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이거 외에 이제 미군이 그 타이완하고 협조해서 특별 훈련을 한 1년간 같이 한 것까지 드러나고 있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타이완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타이완 뒤에서 그 미국이 같이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 어쩌면 이제 그 메시지를 같이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죠. 이게 쌍십절이라고 하는데 110주년 국경절을 이제 그 맞이해서 와 타이완 중국 지도자들이 엄청 세게 발언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을 하나의 성으로 보니까 사실은 첫 번째로 큰 섬이고요. 두 번째 큰 섬이 해남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격을 낮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문제는 국내의 문제니까 당대표의 입장으로서 국가 주석의 입장으로서 타이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해혁명 110주년 그 생각해야 될 건 같은 민족끼리 싸울 필요 없다. 꼬리 내려라 이런 얘기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남경에 만들어진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이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국가로 있는 거고 우리 둘의 관계는 내부 교류라는 삼통이라는 국내법에 따르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국제 관계에 입각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우리 뒤에 큰형님이 있다라는 걸 대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국내 문제야? 아니 국제 관계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중국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끈질기고 아주 부단하게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그 나름대로 그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그 외교적으로 그 추적해 보면 1979년에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오늘날까지도 수교의 전제 조건이 타이완과의 단교예요. 아하. 예, 무조건 그게 거의 1순위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랬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1979년도에는 커다란 하나의 중국이란 커다란 틀에 그 미국이 그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과의 단교를 하고 타이완에 있는 군사시설,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다 철수시켰죠. 대신 미국은 그 철수하면서 그 나름대로 보험을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 타이완 관계법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상황에 대해서 방어용 군비하고 방어를 쓸 수 있는 그 군사시설, 그러니까 무기 등은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조약을 만들어 놓고 수교를 맺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992년도입니다.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922 공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서로 동의를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대만도 타이완도 그 중국이 제시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커다란 틀은 합의를 하지만 이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은 각자 나름대로 해석에 맡긴다라고 하는 모호한 그 정의에 나름대로 동의를 했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국이 동의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 처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내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을 무난히 이제 치러내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진핑이 이제 임기 세 번째 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통치권자로서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그 당면과제를 잘 처리하면서 국내 중국 본토 내에서는 그 리더십의 안정, 그 다음에 그 정권의 안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씨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의 안정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완과의 관계는 시진핑 입장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커다란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틀은 중국이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뭐 꼭 해야 되는 뭐 일이다라고 하는 게 홍콩과 타이완인 것 같아요. 그 홍콩은 원래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제가 유학할 때도 영식민지였고 박사반 다닐 때 반환됐는데 타이완은 삼민주의에 입각한 그 사실 많은 체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의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사회주의 체제를 일부 가지고 있고요. 계엄을 유지해 왔고 중국은 49년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왜 그 원 차이나 폴리시가 나오고 원 컨트리 투 시스템스라고 해서 일국양제가 나왔냐면은 그 일국양제는 원래 타이완 통일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근데 97년에 홍콩 반환을 위해서 83년, 84년 대처 수상과 협상할 때 덩샤오핑이 그 방법으로 우리 일국양제라는 시스템을 하겠다. 근데 일국양제가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에 두 시스템이 그렇죠. 있는. 근데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요? 중국은 왜냐하면은 많은 지역이 성으로 돼 있잖아요. 봐봐요. 동북 삼성, 하북성, 하남성 있잖아요. 일부 지역은 자치구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네네네. 티벳 장족 자치구. 이 자치구는 자치라는 의미로 스스로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안에는 이미 자치적 의미로 두 개의 시스템 이상이 같이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 반환을 받는 홍콩 문제를 그 일국양제 시스템으로 쓰겠다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완 중국말로 광복 거기를 통일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모든 중국의 황제들이 패권을 원하고
마오쩌둥이 국가를 만들고 나서도 바랬던 거고 덩샤오핑도 일국양제 시스템으로까지 이걸 하려던 건데 강한 중국, 중국몽을 원하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타이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거론한 대로 한쪽에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한 문제를 개념을 가졌을 때 이 하나의 중국이 중화민국인지 중화인민공화국인지는 각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싸우지 말면서 잘 지내면서 시기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국연제는 결국 타이완의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책이고 또 이 타이완이라는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이제 국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10몇 나라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중화민국이었던 이 타이완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또 더 활성화시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중국이 타이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요? 중국이 타이완을 어떻게 보냐. 그 중국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중국에는 어딜 가나 띠다 우버라고 그래. 땅이 크고 물류가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쪽에서 보기에 타이완은 우리 복건성보다도 작은데 이게 무슨 그냥 큰 형님 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야지 대립을 하느냐. 근데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화민국이 발전돼 오면서 또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또 국제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1972년 유엔에서 그 퇴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고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가게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조직에서 깡패 집단과 같이 참가는 못한다 그러고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남아 있었으면은 유엔에 같이 남아 있었겠죠. 새로운 국면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제 역사적인 문제고 그래서 과거의 그 패권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국가 개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력을 쓰지 않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게 일국양제는 기본으로 놔두고 더 좋은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주제로 나오는 것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 조국의 완전한 통일. 이게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타이완의 통일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타이완은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타이완에서 그 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일들이 뭐냐면 타이완은 그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요. 그 양안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통일을 원하는가 표시하시오. 네. 아니면 독립을 원하는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준 독립 국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위를 누리는 것, 현재 상태를 원하는 거에 표시하시오가 있고요. 2번 문항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추가가 됐는데 만일 그럴 일은 없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더라도 대만의 독립에 찬성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있는 동안 5번인가 6번인가 하는 거를 목격했거든요. 최근에 타이완에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그 2016년도 이제 그 차이잉원 그 민진당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략 5, 6년이 지났죠. 그 의식조사의 그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50%가 넘는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는 타이완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타이완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타이완은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정권이 바뀔 때하고 시기적으로 달라왔어요. 최근 6년간은 그 타이완 사람들의 인식이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신세들이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합니다. 비판적인데 그것에 결정타를 날린 게 뭐냐면 홍콩 모델이에요. 그
한 국가 안에 일국 양제 투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을 홍콩을 모델로 써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자체가 무리수를 던진 거죠. 그 최근 2, 3년 동안에 언론과 TV에서 보여진 홍콩의 모습은 뭐냐면 우산혁명으로 대변되는 그 홍콩 행정장관의 직선제 네.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중국이 만들었고 가장 최근에는 뭐냐면 언론 통폐합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 빙골바오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를 폐간시켰죠. 타이완 사람들이 그 홍콩의 일국 양제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자기의 미래를 분명히 그려봤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그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요. 반중 정서가 강하고 2030을 이슈로 한 젊은 세대들은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편이죠. 중국은 전 세계 넘버 2 막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습니까, 위치가? 타이완이 사실 한국보다 총 GDP가 높았어요. 저희가 2000년 초에 그걸 넘어섰는데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행복했어요. 육류도 많고 풍부하고.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된 거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산업 성장량도 그 성장력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단 하나 그 2등이 시대에 그 타이완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요. 싱커라고 해서 그 신주에 있는 그 과학원, 과학단지를 위주로 네. 그게 TSMC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난커라고 해서 남쪽에도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만을 우리가 이제 타이완이라고 많이 이렇게 칭하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영어 명칭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그 타이완 자체도 그 이름으로 특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타이완은 이제 대만이라 한자를 중국어로 읽을 때 타이완이라고 읽는데 최근 그 여권을 타이완으로 바꿨다고. 그러면 오히려 근데 타이완은 대만이란 이제- 말은 이제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타이완은 하나의 국가적인 국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은 타이완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은 무척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국제 문제에서 볼 때 양안 관계라는 중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그 남방 정책,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망이나 이런 것이 타이완이 생존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 단계로 들어서 있죠. 그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체제 쪽에서 보면 한국 이제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가 한국은 샘숭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두 땅 위에서 나는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국제적인 외교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아직도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타이완하고 단교를 했는데 오늘날 살펴보면 타이완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온두라스, 아이고. 아이티, 뭐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국가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타이완이 갖고 있는 이제 필살기가 있죠. 최고의 방패. 그게 바로 이제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타이완의 반도체에 관련된 클라이언트가 60%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향후에 뭐든지 권리 좋아하잖아요. 중국이 뭐 우주 권리, 뭐 군사 권리 다 좋아하는데 반도체 권리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상장도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는 흉내내거나 모방해서 몇 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정찰기 날리고 비행기 띄워보냈잖아요. 아마도 일각에서는 이제 대만의 이제 반도체 공장, 타이완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직거래해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일설도 있어요. 이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그 어른폰 있잖아요. 네. 예, 그 A사의 휴대전화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게 비메모리가 부족해서인데 거기에 만약에 공장에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타이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네요. 그럼요. 중국과 타이완 가운데 낀 그 미국의 입장은 사실 그 외교 안보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으로 덤벼들고 있는데 거기서 반도체를 놓쳐서는 되질 않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을 견제하면서 타이완도 자기의 품 안으로 들여들이려는 입장은 뭐냐면 타이완 해협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즉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거기인데 그것을 중국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완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파운드리 분야. 그게 4차 산업의 결정타를 날리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하나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쩌면 수교를 하면서 단교를 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2021년도 3월 달에 타이완이 아주 반길 만한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죠. 네.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 유명한 타이베이 법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작정하고 타이완을 국제사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 안에 주요 골자는 뭐냐면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을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국제기구에 가입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타이완과 긴밀한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맺어서 중국에 대항한다. 이런 걸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승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조 바이든의 비호 정책, 비호 도와주는 여러 가지 행정들을 위해서 그 타이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보다 당분간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적이죠. 그러니까 외교, 국제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완과 사실은 단교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반한 감성 엄청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슬쩍 미국은 아이 타이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국제 비교 정치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 정치 경제에서는요. 안보 이익도 중요하지만 경제 이익도 중요해요. 타이완을 미국이 보호할 때 얻는 안보 이익에는 경제 이익이 동반되는데 국제 관계에서 타이완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냉전 시기로 들어오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서의 미군의 타이완으로의 그 구태적, 그거와 사회주의 중국과 대립해서 이 타이완이 자유를 지키는, 가치관을 지키는 아주 보루가 돼요. 그리고 이 타이완과 또 한국과 또 홍콩이란 지역은 그때 영국 식민지니까 베트남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후방기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홍콩이 97년 7월 1일 날 반환되잖아요. 중국은 78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모범 도시를 만드는 게 심천 모범 도시예요. 선전의 총 GDP가 이미 홍콩을 넘어섰고요. 총 대만의 경제력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력으로는 G2라는 얘기는 바로 이 중국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우리와 타이완의 관계는 이러한 냉전 시대의 동맹의 관계로 우리의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 또 그쪽의 장개석, 장경국 시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가 국제 시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나오는 80년대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도 수교를 해야 된다는 북방 외교에 대한 얘기가 태동이 됩니다. 결국 이것이 중국 민항기가 철원으로 오는 문제 1983년부터 해서 시작돼서 어뢰종이 또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하면서 92년 수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역사는 복원력이 있잖아요. 과거에 타이완과 지냈던 또 역사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입장에서 타이완에 많은 것이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좀 많이 맞아요. 네. 특히
우리 모 연속극이 아주 히트를 치면서 네. 많은 관광객들이 가게 됐고 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 일본, 사실은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까지 포함되는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안보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국의 그 우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이완과도 적지 않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리 곱게 보진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의 악수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미군이 모두 철수한 줄 알았던 타이완에 여전히 일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1년 동안 훈련한 게 밝혀졌고 네네. 또 직접 미군이 가서 훈련을 시키는 상황 뭐 이것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게 그 1년 이상 해왔던 걸 어떻게 여지껏 모를 수가 있었죠? 저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부러 언론을 통해서 흘린 거로 보이죠. 이렇게 흘려 비공식적으로는 보이므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는 알고 있었는데 흘리면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타이완은 그걸 통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또 이렇게 힘을 줬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미국이 원 차이나 폴리시 한나의 중국 정책을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만과 그러니까 타이완의 관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개자의 역할로서 타이완 해협을 어느 정도 항해의 자유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얼마 전에 핵잠수함이 부딪혔다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청 걱정했거든요. 아니 핵잠수함이 누가 부딪혀서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게 부닥치고 그런 거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이것도 흘린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야 우리가 왜냐하면은 핵잠수함까지도 얘네들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핵잠수함이 다닌다는 걸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맞네, 그러한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네, 군사 굳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담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린 하수인 것 같아요. 완전 하수였어. 난 걱정했잖아. 저 핵 어떻게 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중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방어를 하고 있다, 공중에도 방어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이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해서 비공식적인 우리는 방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타이완의 집권당인 민진당 차잉원 총통한테 네. 기분 좋게 하고 지지도를 높여줬으니 앞으로 무기 많이 사라는 내용이죠. 아까 얘기한 국제 정치의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오는 이게 긴장이라는 건 하나의 페이크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있네요. 네. 중국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그럼 무기 적게 팔고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치의 가장 중요한 먼저 손이 거는 나오게. 모순을 해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완 스트레이트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이라든가 네. 미국과 그 타이완 문제, 동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안보 이익이나 경제 이익을 가지고 장군 멍군을 하면서 국익을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죠. 미국이 지금 눈의 초점을 중동이 아니라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라고 발표를 한 거네요. 맞죠. 중동은 이미 이익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핵심은 소련 봉쇄 전략에 의해서 동구권 위주로 독일이나 이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화석연료가 중요한 시기에는 그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를 통해 개입하면서 중동에 많이 개입이 됐죠. 서남아까지 들어갔어요. 최근에 거기서도 나왔죠.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이익이 안 나요. 사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베트남 원인데 거기서 패전하고 돌아가게 된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Pivot to Asia. 아시아로서의 반환이라는 힐러리 클린턴 시대의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은 동남아, 그래도 남중국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타이완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동중국해, 우리가 얘기하는 센가쿠 열도죠. 그다음에 한반도, 이게 하나의 미국 전략의 핵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ILB백이 이제 시작이 되는 무서운 지금 시점에 저희가 국제 정세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분쟁이 이 근처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해협도 마찬가지고 뭐 센카쿠 열도 뭐 이런 거 남중국해. 남중국해도 있고. 네. 많죠. 네, 그러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중국과 타이완의 충돌이 일어나면 이 국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사실은 왜냐하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저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양국 정상의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의 중국을 동의한다. 또 이렇게 한번 살짝 발을 뺐고요. 제가 중국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통일을 지지하시는 교수님, 타이완의 그 독립 현 상태를 지지하는 교수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각자 나름의 해석은 여기서 밝힐 수가 없고 공통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두 분이 공통된 의견을 냈는데 미국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신기하게도 그 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한 적도 없고 그 통일을 지지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항상 타이완 해협에서 어떤 자기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는데 그 뒤에는 항상 무기 판매가 있잖아요. 네. 최첨단 뭐 무기를 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래서 요 몇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침공이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2005년도에 중국에서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통과시켰죠. 그것의 핵심 골자는 뭐냐면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데 예컨대 분열 세력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즉각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거기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낙관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예컨대 만일에 원하지 않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림들이 그 장면들이 연출되면 미국이 나서겠죠. 타이완의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들은 거에 맞춰 보면 미국이 그렇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전면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우리 미국이 이미 진행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이 인도 동아시아, 인도하고 이 태평양 안보를 위해서 구축해놓은 쿼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일본은 이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인도까지 4개국이 합쳐서 다자간의 협력을 해서 타이완 방어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에 이제 EU, 유럽도 동조를 구할 것이고요. 이제 심지어는 주한미군도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잠깐만. 아니 이게 법령이라는 게 무서운 점은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문서화돼 있으면 그건 개인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그렇죠.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문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해서 만약에 무력이 사용이 되면 예. 당연히 미국이 개입을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국제 정치의 분석을 보면은 타이완에서 한강 훈련을 하는데 중국에서 국경일에 가장 많은 그 폭격기와 스텔스기를 보냈잖아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큐죠. 위협을 받으니까 무기를 팔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코비드-19, 코로나19로 항공기 수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건 무척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번에 긴장 상태는 결국 누가 덕을 얻었냐 하면은 무기 사는 사람은 타이완이고 중국과 미국의 협상 간격만 줄여놓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쟁 개입을 미국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안 할 건지는 과거에 우리의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그때 한국이 또 참여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미국이 이제는 전쟁에 참여보다는 실질적 관리와 이익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타이완 스트레이트 그 지역의 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그 가능성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한반도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의 세력이 대치돼 있고 타이완 해협의 문제는 중국과 타이완,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문화 속에 있는 나라와 타이완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과거에 한국전쟁에서 장개석이 한국전쟁에 개입할까봐 미국이 칠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보내놓고 장개석의 한국전 참전을 막으면서 물자 지원만 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타이완 스트레이트의 그 해협에 전쟁이 난 경우에 한국이 거기가 개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나지 이것이 전체 전쟁선으로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비무환이 무척 중요하죠. 저희는 미국과의 관계, 동맹 관계도 유지한 지 오래됐고 92년 타이완의 아픔은 줬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는 북방 외교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하는 동북아의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사상과 그런 여러 가지 체제를 초월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일단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한 문제부터 화해와 평화 속에 잘 지나면서 과거의 친구를 잊지 않고 새 친구를 환영하는 정치가 군사 전략가들의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극단적인 선택은 오판을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하면 그 오판이 나오는데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그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 타이완 합쳐서 주사위가 던져지지 않고 있는데 끝까지 던져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 타이완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입니다. 이들의 갈등이 남일처럼 바라보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안 갈등이 아주 평화롭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중국 그리고 각 국가들이 정말 냉정하게 때로는 얄밉게 그런 판단, 그런 외교, 그런 국제관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하니까요. 어떤 긴장감이든 정말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생산량 2위고 투자를 가장 많이 해서 생산량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